예, 6주차 두 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떠신가요? 이제 이 동영상 강의도 많이 좀 익숙해지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이제 뭐 저도 많이 여러 가지가 좀 낯설은 부분이 많았고, 여러분들도 좀 많은 부분이 낯설고 불편하고 좀 힘드셨을 텐데, 좀 많이 그래도 익숙해지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지. 예. 자, 뭐 6주차 두 번째 강의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개요 부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형 주제로 기업과 이윤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예, 소형 주제로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소형 주제는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계획인데, 이 기업을 둘러싼 환경, 이 환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은 조금 다른 시간에 대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잘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예, 이렇게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환경,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군데 정체해 있지를 않습니다. 예,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항상 변화를 하고 또는 발전을 하고 뭐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진화를 해 나간다는 거. 자, 이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환경을 통해서 이 변화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변화의 정보를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자문을 해야 됩니다. 예. 이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리는 의사결정, 그리고 의사소통 또는 리더십,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과 같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동기부여 등등등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판단 미스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환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서 어떻게 우리 조직에 녹여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도 뭐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기업이라는 조직을 놓고 따졌을 때 우리 조직을 놓고 기업을 놓고 어떠한 환경들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봐서 거시 환경이고요. 그리고 또 작게 봐서는 과업 환경이라고도 합니다. 예, 또는 뭐 거시 환경을 외부적 환경, 그리고 과업 환경을 내부적 환경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 거시적 환경을 보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률, 기술 등등 예, 이 사회 전반에서 어떠한 하나의 섹션, 분야를 나누었을 때 이 분야를 크게 아우르는 하나의 군이죠, 그룹핑. 이 단위의 개념들이 예, 거시 환경이다 하는 거. 자, 그리고 과업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조직을 놓고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 여러 환경들, 그리고 업무의 기능들 등등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번 세분화를 우리 교과서는 해놨네요. 보니까 주주, 경쟁자, 그리고 고객, 정부, 이해관계자. 자, 사람 중심으로 우리의 과업 환경을 분류를 해놨다는 거.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 기업 환경의 구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시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우리 기업 환경의 구조는 나눠져 있다는 거. 자, 다시 한번 또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 거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 기업에게 사업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위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단점은 또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장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 자, 과업 환경이라는 것을 잘 또 살펴보면은요, 우리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커다랗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기업 환경은 이렇게 거시 환경 그리고 과업 환경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다. 자,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봤을 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뭐 포인트가 되겠죠. 예. 이걸 한번 살펴보니까 때로는 외부 기관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 이 협력의 포인트가 바로 환경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떠한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어떠한 전략적인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위한 근거가 또 여기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공이 된다는 거.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이라든가 뭐 의사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있어서 근거도 우리 환경에서 많은 부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는 이제 빨간 글씨가 쓰여져 있네요. 자, 이 빨간 글씨는 분석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 기법.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거시 환경이나 과업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법에 아주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거. 자, 환경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환경을 두고 우리는 하나의 포인트 관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포인트 관점은 이겁니다. 환경의 변화에서 경영활동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자,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은 어떻게 기업을 둘러싼 환경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답은 환경의 변화에서 경영활동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자. 그 해법을 찾는 데에 대한 키포인트가 우리의 환경 요인들에 담겨져 있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참고 슬라이드입니다. 미래의 경영 환경 변화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자, 첫 번째 시간부터 제가 지금까지 이 환경 변화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우리 미래의 경영 환경은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지, 자, 두 개의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간단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고 본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명 NIS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하고 16개의 정보기관이 4년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글로벌 트렌드 2030이라는 책이다 하는 거. 자,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인 소셜 미디어가 상당히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개인의 권한이 상당히 확대가 되더라. 그리고 국가 및 집단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축소가 되더라 하는 거. 여기에 집단에는요, 기업이 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권한도 상당히 축소가 된다 하는 거. 자,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또 유추해보고 예측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예. 마케팅? 예, 마케팅은 이제부터는 그럼 개인 취향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전략으로 좀 뭔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또는 뭐 개인별 무슨 맞춤식 전략으로 마케팅 전략이 좀 전환되어야 한다는 거. 뭐 지금도 많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런 쪽으로 많은 변화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자, 생산 관리 한번 볼까요? 예. 이제까지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였다고 한다면, 예, 뭐 그 중간 단계 또 뭐 단계별로 했을 때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 이제까지 소품종 대량 생산 체계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변화할 거라는 거. 이걸 뭐 반도체 산업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예, 이제까지 메모리 분야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비메모리 분야가 중요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조직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우리 미래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 인사관리도 한번 볼까요? 이제부터는요, 개인의 권한이 확대된다고 한다면요, 개인의 정보 보호 측면이 상당히 강화되는 인사 관리 정책이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개인 정보통신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부터는 우리 조직에서 좀 더 강화를 시키는 전략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자, 다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인구에 대한 이야기네요. 세계 인구는 한 83억 정도가 이제 2030년도에는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류에 있는 질병 전체 중에서 한 30%는 또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뭐 이러한 현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이제 고령화 사회를 이루게 된다는 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실버 산업, 실버 산업이라는 부분에 좀 뭔가 관심을 좀 두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층이 뭐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했다고 한다면 젊은 친구 타겟 시장층을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노인층을 겨냥한 고령화 실버 산업 노인층을 겨냥한 하나의 또 사업군이 나누어져서 뭔가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장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령별로 그것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등등. 자, 인구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경제적인 분야입니다. 이 아시아가 세계 경제 상당히 중심 지역으로 이제 급부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국이 최대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네 군데의 나라를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입니다. 자, 이 네 개의 나라는 각 지역과 지역, 대륙과 대륙을 연계하는 수출 교도보의 역할을 할 것이다. 뭐 국제 경영, 뭐 수출을 좀 중요시 여기는 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런 나라들에 대한 문화적 특징 그리고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등등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정보를 좀 취합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실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원 분야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석유 자원이죠. 석유 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꼽혔는데 이제부터는 물이랍니다. 물. 그래서 물로 인한 물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전쟁. 뭐 지금은 이제 석유 때문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중동에서. 하지만 이제부터는 물을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물을 통한 전쟁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거 그럼 이제부터 이제 물 장사를 또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어찌되었던 자원 분야에서는 물이 이제 또 상당히 중요성을 두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회사가 물과 뭔가 연관이 많다. 그러면 또 뭔가에 대해서 뭐 새로운 정보를 좀 취합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정보로 좀 활용하자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기술 분야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요, 뭐 단연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AI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다. 개발도 또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조기술 쪽에서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뭐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신기술이 뭐 활성화될 것이다. 환경이라든가 자원을 두고는 물, 에너지, 식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기술이 또 많이 나올 것이다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의학 분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장기라든지 뭐 생명을 연장하는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기술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 책에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글로벌 트렌드 2030였는데 언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고 한다면 한번 가볍게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는 이제 통계 데이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경영 환경이 될지를 또 한번 예측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0개의 핵심 통계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어디에서? 예, 유로 모니터라는 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시점은 2014년도입니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어떠한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좀 변화를 할 것이다 하고 발표를 했다는 거. 자, 첫 번째는 이제 인구가 여기는 84억이네요. 예, 저희 글로벌 트렌드에서는 83억이었는데 얘들은 한 84억 정도가 될 거다 하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인 가구 시대가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한 4억 8천만 가구가 1인 가구 시대가 될 거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연령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평균 연령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34살 정도가 평균 나이가 될 것이다 하는 거. 그리고 전 세계 인구 중에 54%는 아시아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60%는 또 도시에 거주할 것이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를 지금 통계 지표값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인터넷 사용자가요 이제는 48억 명이 된답니다. 그리고 모바일 가입자는 101억 명. 자, 여기에는요 핸드폰을 2대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태블릿 PC도 있고 모든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개인 휴대용 뭐 통신기기 이런 가입자들을 다 포함해서 써놓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출생아가 24억 명. 지금 2014년도부터 30년도까지 태어날 출생아입니다. 총 누적 개수. 그래서 누적 명수입니다. 그래서 24억 명 정도의 출생아를 또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계 GDP는 147조 달러 정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세계 1인당 GDP는 13,620달러. 뭐 이걸 하나로 다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한 1,554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이 정도가 세계 1인당 GDP가 될 것이다 하는 거. 언제? 2030년까지가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유로 모니터라는 곳에서는요. 이러한 핵심 통계 지표 10개를 발표했습니다. 자, 두 군데에서 지금 발표한 예측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이러한 데이터 값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취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러한 데이터 값을 활용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조직의 운영 방향 그리고 전략 방향들이 조정되고 또는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참고 슬라이드를 하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도 참고 슬라이드입니다. 이번에는 기업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패러다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쉽게 설명을 드려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 예, 일반적으로 이게 옳은 방향이구나, 예, 이게 옳은 생각이구나, 예, 이게 옳은 행동이구나 등등 이렇게 무엇인가 좀 상식적인 틀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이론을 구축하는 변화 뭐 이런 것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패러다임. 자, 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이제까지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리고 대량 폐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야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사회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기업은 지속 가능 경영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자,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영어의 의미는요, substantial ability입니다. 예. 자, 계속 유지하기 위한 능력,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지속 가능 경영.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뭐 경영학뿐만 아니라 뭐 이게 사회학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정치학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 경영을 해야 되는 내용,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세 분야입니다. 경제, 사회, 환경.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적 분야에서는 그럼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떠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제부터는 투명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공정 경쟁을 하지 않으면 기업도 살아남기 힘들다. 자, 이런 두 가지 커다란 틀이 잡혀 있다는 거. 자, 사회 분야에서는 또 어떤 거?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변화입니다. 패러다임 변화. 무엇인가 기업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 구성원, 기업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주고 인권을 뭔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 환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이 어떻게 된다? 기업은 지속 가능 경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업,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의 패러다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환경적 측면, 환경 너무 중요하죠. 이 친환경 생산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 생산된 제품을 아주 친환경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포커스가 잡혀 있다는 거.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이 변화에 무엇인가를 바꾸고 뭐 회사의 정책 방향을 맞춰놓고 가야지만 회사는 지속 가능 경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업 패러다임의 변화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사회적인 거를 좀 한번 자세하게 또 따져보면은 기업에게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기업 윤리 시간에 무지하게 강조하면서 이제 학습할 내용인데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경제적 책임입니다.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요. 이것도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적 책임.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기업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윤리적 책임. 여기서부터 이제 자율적인 책임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윤리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깊게 제가 얘기할 거 없고요. 2학기 때 기업 윤리 쪽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가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박애적 책임입니다. 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박애적 책임이 기업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분야를 조금 더 기업에 국한시켜서 좀더 마이크로하게 좀 쳐다봤을 때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 자, 네 번째는요, 이제 녹색 경영입니다. 녹색 경영. 녹색 경영에는 이제 경영 분야에 대해서 여러 분야가 나오는데 핵심적인 거는 친환경적으로 행동을 하랍니다. 기업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린 생산, 그린 인사, 그린 재무, 그린 회계, 그린 등등등등. 자, 여기에서요. 그린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머그잔으로 커피를 사 먹게 되면은요, 종이컵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 이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뭐 이런 회사들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린 마케팅 분야다 하는 겁니다. 기업이 하는 행동이 친환경적이고 그것에 얻는 여러 가지 비용 절감 그리고 수익 창출 부분은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하겠다. 자, 이것을 마케팅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자, 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지금 현재 시대가 변하고 있고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기업을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기업은 이러한 패러다임에 편승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가 힘든 이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경제, 사회, 환경 쪽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 슬라이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있다는 거. 이번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요, 이제까지 환경을 잘 분석하고 좀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 기법에 대한 사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 경영 전략이라는 과목에서 이게 설명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차피 이 환경적 측면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경영 원론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모형입니다. 마이클 포터가 주장을 한 겁니다. 경쟁 구조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경쟁 구조 모형인데, 이 경쟁 구조 모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때 써먹는 건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요, 외부 기업을 중심으로 외부 환경 분석에 쓰여진다 하는 거. 자,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산업 구조 분석이라는 말로도 쓰여지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겁니다. 특정 산업의 수익성, 특정 산업 분야의 수익성은 연관된 산업 구조의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연관된 산업 구조의 특성이라는 것은 이게 또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산업 구조의 특성, 여기에는 5가지의 힘이 작용한다 하는 거. 자, 그 힘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 진입자, 공급자, 대체품, 구매자, 그리고 경쟁자, 이 5가지의 힘이 작용에 의해서 이 산업 구조에서 어떠한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는지를 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규 진입자의 힘이 셀 수도 있고요. 공급자의 또 힘이 셀 수도 있고요. 구매자의 힘이 셀 수도 있는데, 이러한 힘의 강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산업 구조가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을 잘 파악하고 분석을 한다면 산업의 수익성, 어느 분야의 산업군이 수익률을 잘 낼 수 있는지 이 수익성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마이클 포터의 경쟁 구조 모형이다 하는 거. 좀 하나씩 살짝 알아볼게요. 자, 신규 진입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 어떠한 산업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랬을 때는 반드시 기존의 이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쉽게 못 들어오게 하겠죠. 진입 장벽을 설치하는 데는 독점성, 그리고 뭔가의 차별성, 그리고 기술력 등으로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 근데 이제부터 독점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정거래에 의거해서 좀 상당히 이 부분은 이제 힘들어졌다는 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제품에 대한 차별화 전략, 그리고 또는 아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아주 핵심 기술, 이런 거 너네는 아무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 산업은 완전히 장악을 하고 갈 것이야. 자, 진입 장벽이 이렇게 높다. 자,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이것을 과연 우리도 이 기술을 개발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두 번째 볼까요? 이제 공급자. 공급자가 이 산업 구조에서 힘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마스크 공장이 힘이 센 게 아닙니다. 마스크 공장에 마스크 필터 원료를 제공하는 분들이 힘이 세다는 겁니다. 자, 물량이라든가 원가 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급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장 구조 전체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공급자다 하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산업의 수익성 분석에서 가장 상위 포식자는 공급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5가지 힘이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약하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느 포지션에 위치를 해야 되는지를 찾고 그 포지션에 맞게끔 우리의 수익성을 한번 분석해 보자. 이것이 바로 경쟁 구조 모형이라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구매자.
자, 구매자가 있는데 구매를 하는 사람이 돈을 주는 사는 소비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소비자가 도대체 뭐가 힘이 있을까? 예,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정보력이 대단해지고 있다는 거, 뭉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익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자기들만의 뭔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섭력도 갖추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 자, 여기에서요, 마이클 포터의 경쟁 구조 모형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현대 시대에 있어서 힘의 구조의 균형의 포커스가 지금 쏠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구매자 쪽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은 산업 구조에서 내가 이런 거를 만드는데, 야, 저 B라는 애도 나하고 같이 이걸 만들고 있어. 내가 B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과거의 사고의 관점에서 이제는 구매자들이 어떻게 정보를 취합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시키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관점의 포인트를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제 대체품입니다. 대체품. 자, 본 A라는 제조 산업군, A라는 제품을 통해서 A라는 제품이 판매되는 이 산업 단위 조직군에서 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사이다죠. 예. 자, 대체 비용이라든지 구매자의 성향이 대체품으로 바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 구매 성향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가. 대체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그리고 대체품이 가지고 있는 파워력 이런 것들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면 이제 경쟁자가 나와 있죠. 그래도 이 경쟁 구조 모형에서 가장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게 경쟁자다 하는 거. 자, 어찌되었건 이 마이클 포터의 경쟁 구조 모형은 특정 산업의 수익성은 연관 산업 구조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그 특성은 5가지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5가지 힘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신규 진입자부터 대체품까지 이 5가지다 하는 거.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업종마다, 산업 업종마다 경쟁 구조는 다 틀립니다. 자,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성과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우리의 경쟁 범위, 즉, 시장에서 범위를 어디에 세그먼트를 집중화시킬 건지, 시장의 범위를 세분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된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는 답은 딱 2가지에 대한 비교입니다. 낮은 비용으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품질을 우리가 여기서 제공을 할 수 있는지. 자, 이 2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뭔가 경쟁력이 있다 그런다면 이 신규 시장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산업에서 우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는 결론. 자, 이것이 예측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이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서 얻는 정보들,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우리 회사에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통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근거 자료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근거 자료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산업 구조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이클 포터의 경쟁 구조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쟁 구조 모형은 이런 때 쓰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아무 때나 이 그림 막 그려가지고 사업 계획서에 집어넣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산업 구조 그리고 우리가 신규 진입하는 시점 이런 때 좀 많이 쓰인다는 거. 자, 경쟁자 입장에서는 먼저 진입된 사람이죠. 대체품이 지금 많이 치우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 빠질 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할 때 이런 경쟁 구조 모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케이스 부분입니다. 분석 기법 중에 알버트 험프리의 스왓 분석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죠? 스왓 분석. 근데 이 스왓 분석을 도대체 어느 타임에 언제 써먹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모르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기업에는요,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환경, 뭐 아까 이야기한 뭐 내부적 환경에는 과업 환경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환경들을 일단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 그리고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 있겠죠. 그죠? 이것을 분석해서 우리는 미래 비전도 만들고 미래 전략도 수립할 때 이 표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기업은 지금 현재 자원이 뭐 한정돼 있죠. 뭐 모든 자원을 뭐 우리가 다 땡겨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 현재 시점에서 이것들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비전을 또 새로 세우고요. 우리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써먹는 경영 전략 수립 기법 중에 하나다 하는 거 바로 수학 분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 맨 처음에 구분란을 보시면 위에가 과업 환경 그리고 밑에가 거시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시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환경이죠. 외부의 환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는 위협을 제공하고 있더라. 자, 그럼 내부적인 과업 환경. 우리 과업 환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능력을 한번 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어떠한 강점이 있고 우리한테는 어떠한 약점이 있더라. 그래서 강점과 기회를 살려서 뭔가에 대한 비전을 새로 만들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서 미래를 준비할 때 이것을 예측하기 위한 분석 기법으로 스왓 분석을 시작한다는 거. 자, 원래 이제 이런 사전적 의미 그리고 미래 지향적 의미에서 이러한 경영 전략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왓 분석인데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막 여러 가지 과거에 지난 것도 막 좀 분석도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에 좀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어디에 쓰든지 간에 이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 하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는 좀 석사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인트를 놓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또 활용도 하셨고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말할게요. 자, 이번 슬라이드도요. 분석 기법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자, 보스턴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BCG 매트릭스, 이 BCG 매트릭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분석 기법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경영 전략이라는 과목에서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자, 이러한 매트릭스가 됐든 뭐 마이클 포터의 경쟁의 모형이 됐든 스왓 분석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어떤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포인트를 두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자, 이 BCG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어떠한 의사결정이냐 하면 기업 내부에는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의사결정할 때 쓰인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작은 부분으로 약간 한정화되기도 한다 하는 거. 그럼 쉽게 말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어느 분야에 돈을 더 투자하고 어느 분야에서는 돈을 이제 회수하고 어느 분야에서는 사업을 철수시킬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BCG 매트릭스를 사용한다는 거. 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부서간 여러 가지 사업 부서가 있을 텐데 부서간에 여러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원 배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뭐 이런 때도 좀 사용을 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을 사사분면의 네 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 스타 부분에 대해서만 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아주 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뭐 현상 유지 부분 또는 뭐 현금 젖소다 뭐 이런 표시로 나타나 있는 책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여기 해당 사분면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좀 잘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경영 전략이라는 수업 때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 모형이나 스왓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 배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 BCG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요, 필요성 부분, 조금 더 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제안을 하는 타임에 이런 매트릭스를 많이 쓴다는 거, 이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또 반드시 답은 아닙니다. 예, 그 필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도, 목적에 맞게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슬라이드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 환경이라는 것,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환경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 써보신 분들 많으시죠? 아날로그 핸드폰,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핸드폰도 하나 회사의 핸드폰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바로 모토로라의 핸드폰입니다. 자, 아날로그 시장을 양대 산맥을 구축을 했다고 한다면 이 모토로라라는 핸드폰과 이 노키아라는 핸드폰이 진짜 시장을 거의 다 독식할 정도로 두 회사가 정말 번성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 자, 이 사람들은요. 이 애플의 스마트폰에 의해서 모든 회사의 사업 단위 부서들이 좀 많이 추락을 하게 되죠. 심지어는 뭐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요. 자,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애플. 자, 얘네는 지금 현재 세계 영업 1위. 예. 이 영업 1위의 비결에는요, 얘네가 내세웠던 전략이 있습니다. 환경 변화 그리고 각국에 대한 특성 등등등을 잘 활용해서 얘네가 나름대로 세운 전략은 바로 SCM 전략이었다는 거. 모든 부품의 조달을 현지화시켰다는데 얘네는 전략을 집중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 있는 경제도 많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지도 좋아서 제품을 많이 구매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영업 1위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애플의 스마트폰. 자,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우리의 삼성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갤럭시 폰이 나왔는데 이 갤럭시는 지금 현재 점유율 분야에서는 삼성이 1등입니다. 영업이익은 비록 애플에 뺏겼지만, 근데 이게 지금 뭐 시기별로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지만 삼성은 도대체 뭐 점유율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이클 포터의 분석도 해보고 스와트 분석도 해보고 BCG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해보고 등등등등 정보 자산을 취합하기도 하고 했을 때 얘네가 나름 세운 것은요 네이밍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현지에 들어갈 때 삼성 핸드폰의 이 갤럭시 핸드폰의 특징을 그리고 그 나라의 현지화된 이름으로 바꿔서 들어갔다는 거. 자, 이게 바로 네이밍 전략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핸드폰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긍정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매출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 부분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판매는 삼성 1등, 판매는 애플이 2등. 근데 영업 이익률에서는 애플이 1등, 삼성이 2등.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나름대로 자신들이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그것에 의해서 시장에 지금 진출해 있는지 그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은 아까 설명드렸던 분석 기법 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거. 자, 아날로그가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가 바뀝니다. 자, 애플과 삼성이 유일하게 1등을 못 차지하고 있는 대륙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대륙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예, 아프리카에서는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라는 대륙에서 도대체 어느 브랜드가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점유율 1등, 영업이익 1등 회사입니다. 자, 중국 트랜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듣보잡이죠. 예. 이 트랜션이라는 회사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자료를 좀 취합하는 과정에서 좀 알게 됐습니다. 이 트랜션이라는 회사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1위를 한다고 합니다. 얘네가 세운 전략은요, 개인 맞춤형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무슨 개인 맞춤형 전략이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이 사진 찍기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예, 근데 애플이나 삼성에 비해서 이 트랜션이라는 제품은 이 피부를 조금 더 하얗게 나오게 했다고 합니다. 예, 무슨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조작을 좀 해놓은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데 애플이나 삼성 사진으로 찍는 것보다는 이 트랜션이라는 회사의 제품으로 찍었을 때 사진이 조금 더 자기가 봤을 때 자기 만족을 불러일으켰더라. 그래서 아프리카 시장에서 한 60%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얘네가. 예. 좌우지간 어찌됐건 나름대로의 특화된 전략, 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첫 번째, 환경에 대한 분석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 분석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들을 잘 활용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자, SCM 전략, 그리고 네이밍 전략, 그리고 트랜션의 개인 맞춤형 전략,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성공된 사례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토로라하고 노키아도 나름 그 시대에는 그 시대를 풍미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전략들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커다란 환경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축을 잘 읽질 못해서 의사결정이 스피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결정타를 맞아서 결국은 이렇게 도태된 상황이 되었다 하는 거.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요, 예, 노키아에 대한 부분만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환경 변화에 대한 의사 결정을 미룬 대가, 지금 핀란드는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지금 핀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스타트업 투자 설명회 광경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혹시? 바로 좀 파악이 가능하신가요? 앉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테이블도 스탠딩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이유는요, 얘네가 빠른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해서 노키아라는 회사가 망했고, 그리고 그 영향이 국가 경제에 아주 치명상을 입히는 영향을 발휘했다. 그래서 얘네는 스피드한 의사 결정에 대한 부분이 아마 뼛속에 사무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 스타트업 이 뭐 제품 투자 설명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유명화되어 있고, 많은 투자가 진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빠른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 의미로 의자를 거의 다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도 이렇게 스탠딩형으로 높여놓고 다 서서 투자 설명회를 하고 투자자한테 투자도 받고, 이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사진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 이 슬라이드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또 여기까지 또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협조 사항까지 또 왔네요. 예, 지금까지는 뭐 이 대형 주제로 기업과 이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기업의 시작.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시작. 어떻게 기업을 시작해야 되고요. 기업을 시작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좁혀서 내려간다고 이제부터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 자,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